C 증폭기 Common Limit Amplifier의 바이어스를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설계를 위해서는 퀵스파이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퀵스파이스에서는 DC 해석, AC 해석을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에 가면 난리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여기에 NPN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아주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품을 가지고 오나요? 라이브러리즈에 가면 여러 가지 실제 소자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FET라는 것도 있는데 FET는 트랜지스터 일종이긴 한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BJT가 아니고 FET라고 하는 새로운 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지스터에 가서 소자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트랜지스터 소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데이터 쉿에서 봤던 2N 쿼드러플 2. 자, 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모양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실제 모델링이 되었다기보다는 좀 이상적인 특성을 가진 트랜지스터. 자, 이쪽에 있는 2N 쿼드러플 2 트랜지스터는 현재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소자를 정밀하게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퀵스파이스는 상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마음씨 좋은 어떤 전문가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까지 공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고마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버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파이스의 업그레이드라든지 라이브러리 확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하면 이 오픈소스 스파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스파이스를 사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제 가격이 몇 천만 원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살 때도 아주 큰 맘 먹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값어치를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우리 가지고 왔어요. 이 트랜지스터에 바이오스를 해석하려고 하면 럼프드 컴포넌트에 가서 저항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4개 갖고 왔습니다. 저항. 자, 요게 왜 움직였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원위치. 자, 이렇게 뭔가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됐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고, 자, 얘를 돌려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 모형이 있으면 T자처럼 생긴 데가 베이스, 화살표 있는 데가 이미터, 아무것도 없는 데가 컬렉터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저항을 4개를 연결을 했죠. 자, 저항 4개를 연결을 한 상태고 요 저항을 설계를 잘 하면 트랜지스터가 증폭할 수 있는 준비, 액티브 모드에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도에 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밑에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뷰올 해서 예쁘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가해줘야 되겠죠. 바이어스는 소스에 가서 DC 볼티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DC 볼티지 연결을 하고 접지도 적당한 곳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셋온 그리드에서 딱 맞춰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 바이어스에 대해서 가해주는 전압은 5V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5V로 가정을 했고, 다음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저항에 대한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 RB1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얘는 한 10kg 정도 되게 했고, RB2도 약 10kg 정도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값은 우리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바이어스를 설계할 때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RB1, RB2는 10kg보다는 좀 크게 해서 베이스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설계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설계를 해보면 알지만 내가 결정해야 되는 변수가 2개만 되더라도 설계할 때 상당히 귀찮습니다. 하나만 있는 경우는 설계가 굉장히 쉬워요. 파라미터 수입을 해서 결과를 관찰하면서 수치를 얼마로 할 건지 바로바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2개가 되면 독립변수가 2개가 되는 거고, 현재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바이어스처럼 저항이 4개가 되면 설계 변수가 4개가 되는 거고, 이 변수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4차원 공간이 되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변수의 경우의 수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설계 지침입니다. 설계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초보자들도 회로 설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런 설계 지침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주어진 시간에 원하는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C 저항도 필요하고요. RC 저항은 부하 저항이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보통 특별한 게 없으면 1kΩ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RC 저항은 1kΩ. 그다음 RE 저항은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0옴 정도 넣겠습니다. 이 RE 저항은 우리가 결정하는 지침이 이 RE에 있는 저항은 베이스에 있는 저항하고는 다르게 흐르는 전류가 달라요. 자, 여기에 있는 저항은 거의 베이스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R3라고 하는 이 RE 저항은 2m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약 베타 플러스 1 배만큼 큰 전류가 흘러서 마치 저항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관점 때문에 여기다가 100 곱한 값이기 때문에 거의 10kΩ 정도를 달아준 거하고 비슷한 효과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놓고 자, 회로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저항은 RB1이라고 했죠. 자, 회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맨 위에 게 RB1, 자, 그다음 밑에 게 RB2, 그 다음에 컬렉터에 있는 게 RC, 자, 밑에 있는 게 RE 저항이 됩니다. 자, 바이어스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DC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DC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C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BJT1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금 파라미터 수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측정을 뭐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시뮬레이션에 가서 Calculate DC Bias를 하게 되면 전압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RC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5V에다가 0.5V니까 굉장히 전압이 낮은 겁니다.
4.5V 정도가 RC에 걸리는데 저항이 1kΩ이기 때문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는 4.5mA 정도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굉장히 약간 큰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바이어스 지침이 컬렉터에 있는 전압에다가 이미터에 걸리는 전압을 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을 빼주면 약 0.07V가 되는데, 이 정도 전압이면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5V에 반이 되는 2.5V가 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0.0, 0.1, 0.1V보다도 작네요. 그래서 0.07V 정도니까 거의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브에 가서 여러 가지 특성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브 두 개가 있는데, 자, CB라는 프로브, 베이스 쪽에 갖다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CC라고 해서 컬렉트 쪽에 한번 갖다 달 겁니다. 그럼 이쪽을 지우고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한번 봅시다.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잴 수 있게 했고요. 자, 컬렉터로 가는 전류도 재야 되는데요. 요 바이어스를 약간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려서 여기에 전류계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전류계를 우리가 달 때 여러분 계속 봐야 되는 부분, 회로를 계속 끊어서 전류계를 연결하고 있죠.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류계는 이렇게 해서 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류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로를 끊고 불편하게 재야 된다. 왜냐하면 전류계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류의 흐름은 전기를 만드는 원천인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하가 많이 지나가는지 적게 지나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 회로 속에 들어가서 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압은 전기적인 높이라서 그렇게 재지 않고 여기에 있는 프로브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프로브를 이렇게 해서 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재면 굉장히 편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재보는 거고요.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셋온 그리드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얘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플러스 전압이 컬렉터에 갔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할 때 VCE라고 했잖아요. VCE라고 했기 때문에 C, 컬렉터 쪽을 플러스로 재는 거고요. VCE 할 때 E는 마이너스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네요. 지웠다가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측정기에 이 전압계 연결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 있고요. 얘는 전압계 이름이 VCE가 됩니다. VCE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VCE라고 하는 거는 컬렉터 전압 빼기 이미터 전압입니다. 컬렉터 전압 빼기 이미터 전압. 그래서 두 전압 차이를 빼준 거를 간단하게 V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컬렉터 쪽은 플러스이고 이미터 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계 연결도 그런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돌려가지고 셋온 그리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좌우를 좀 뒤집어야겠네요. 좌우를 뒤집어서 VBE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VBE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VBE라고 하는 거는 자 VB 빼기 VE 그래서 베이스 쪽에 플러스 이미터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재는 게 VBE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이름을 VBE라고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여기서 이제 재줘야 되는데 회로가 너무 복잡해졌네요. 복잡해져서 얘를 살짝 당겨서 여유를 좀 주겠습니다. 자, 얘도 이름을 좀 옮길까요? 좀 옆으로 옮겨서 회로 여유를 좀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VBE를 재고 싶어요. 어떻게 잴 건가 하면 자 마이너스는 이미터 쪽에 연결하고 플러스는 베이스 쪽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VBE를 측정을 하는 게 됩니다. 이 VBE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VBE는 베이스 쪽을 플러스, 이미터 쪽을 마이너스 해서 VBE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측정했는데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미터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 전압이 얼마나 높은지 VCE는 이미터 기준으로 해서 컬렉트 전압이 얼마나 높은지 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자, 트랜지스터에 있는 VBE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켜져 있는 상태여야지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켜진 상태는 0.7V가 되니까 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다음으로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데 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의 비율을 계산하면 그 값이 베타 값입니다. 베타 값. 그러니까 베타 값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컬렉터에 연결한 커런트 프로브에 있는 전류 I 나누기 베이스 프로브에 있는 전류 I 얘를 나눈 게 베타 값입니다. 베타. 자, 베타 값이라서 요 베타 값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 2N 쿼드러플 2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어떤 특성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트랜지스터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VBE 그 다음에 이퀘이션을 계산한 베타 이게 트랜지스터의 고유한 값이에요. 데이터 쉿을 보더라도 이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품 만들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트랜지스터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외부에 RB1과 RB2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자, 이걸 테이블로 한번 볼까요? 테이블로 보면 자, 베타 값 궁금하고 그 다음에 VBE 값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보기 위해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 자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베타 값은 얼마나 왔는가 하면 17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작은 값이고 우리가 데이터 쉿을 봤을 때 베타 값이 17이 나오면 안 됐잖아요. 최저 베타 값은 얼마였는가 하면 75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쉿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데이터 쉿에서 보장하는 베타 값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액티브 디바이스 경우입니다. 액티브 디바이스 경우이기 때문에
75 이상이 나온다 하는 거고, 세츄레이션 모드가 되면 베타 값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 흐를 수 있는 컬렉터 전류는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최대값은 베이스 전류가 많이 늘어난 상태니까 베이스 전류가 늘어난 만큼 컬렉터 전류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못 움직여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는 베타 값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근데 액티브 모드로 가면 이 베타 값은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이 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힌트는 자, 이 모드에 있습니다. 자, 컬렉터 전류는 4.5mA니까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VB는 0.7V라 했으니까 이것도 정상적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VCE 쪽입니다. VCE. VCE는 0.07V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에서 세츄레이션 모드는 베이스 전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세츄레이션 모드입니다. 반대가 이제 컷오프 모드라는 게 있는데, 컷오프 모드는 베이스 전류가 너무 안 들어가서 컷오프입니다. 베이스 전류는 미끼 역할을 하는데, 미끼가 너무 안 들어가면 이미터에서 캐리어가 베이스 쪽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거의 안 흘러서 컷오프, 잘랐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세츄레이션은 포화인데 뭐가 포화인가 하면 캐리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포화입니다. 캐리어를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베이스 쪽에 전류를 키워야겠죠. 베이스 쪽에 전류를 키우면 미끼를 너무 많이 던졌으니까 이미터에서 전류가 많이 와서 이게 컬렉터까지도 연결되니까 전하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잘 띄면 우리는 그때는 저항이 적다고 하고, 저항이 적으면 걸리는 전압도 당연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의 경우는 VCE 값이 굉장히 낮게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냥 지침대로 한번 하니까 액티브 모드가 안 됐어요. 그럼 전류를 좀 적게 흐르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드백 저항을 키우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많이 걸려서 안정화되는 측면은 있는데 전류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이쪽 전압이 커져버리면 VBE 전압이 약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퀘이션의 RE를 100에서 200으로 올렸다. 올려서 한번 볼까요? 올려서 보면 베타 값이 약간 커졌고, 그 다음에 VC 값은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RB1 저항을 또 약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RB1 저항을 한 20kilo 정도로 해서, 자, RB1 저항이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회로는 전압 분배기잖아요. 전압 분배기이기 때문에 R2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위가 커졌으니까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VBE에 걸리는 전압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베타 값이 아까는 이제 20도 안 되다가 지금은 166 정상적인 범위로 갔고요. VBE 전압은 약간 떨어졌네요. 이걸 우리가 의도한 거고, 컬렉터 전류는 여전히 4mA니까 이건 괜찮은 거고요. VC 값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걸 더 올리려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RB1을 이제 30kg로 한번 올려봅니다. 30kg 올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러면 VC 전압이 얼마까지 갔어요? 2.13V. 우리 목표는 2.5V이기 때문에 약간만 더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만 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한 33 정도 해볼까요? 33 정도에서 보면 2.55 정도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액티브 모드를 얻게 됩니다. 자, 액티브 모드가 됐을 때 결과를 보면 베타 값이 변화되고 있죠.
변화되고 있는데 약간씩 변화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VB 값도 거의 변화되지 않고, 컬렉터 흐르는 전류는 많이 변화가 되네요. 그 다음에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많이 변화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수입을 해보면 더 확실합니다. 시뮬레이션에 가서 파라미터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자, 파라미터 수입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가 RB1 바꿨으니까 RB1을 한번 파라미터 수입을 해볼까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 RB1을 지워야 되니까 이퀘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RB1에 33, 2의 삼성은 10의 삼성이라는 뜻이니까 33kΩ이 됩니다. 33kΩ이 되고, 여기 이퀘이션에는 RB1을 지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파라미터 수입 돌리려고 하면 변수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요 변수를 RB1으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33kΩ이었으니까 얘를 한 10부터 볼까요? 10kΩ부터 한 100kΩ까지 한번 특성 변화를 보겠습니다. 얘도 1부터 갈까요? 1부터 확 한번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우리 변동이 너무 크면 리니어, 등차 수열로 하지 말고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등비 수열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한 201개 정도 할 건데 로그 스케일로 한번 RB1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RB1이 두 번 정의돼서 그런 거라서 얘를 디액티베이트를 시켰어야 되는데 얘를 시키지 않아서 오류가 났고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타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무척 궁금해요. 그래서 X 좌표를 로그로 만들어서 한번 변동을 시켜보면 베타 값이 RB1이 적을 때는 RB2에 전압이 많이 걸려서 캐리어를 너무 많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베타 값이 굉장히 적었다가, 베타 값이 적다는 거는 컬렉터 전류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 베이스 전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거는 IC 나누기 IB니까 IC가 적어진 게 아니고요. 세츄레이션에서 IC는 커요. 근데 분모에 있는 IB 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베타 값은 변동하긴 하는데 200 근방에서 언저리에서 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N quadruple 2 트랜지스터의 베타 값은 200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교수님 근데 보니까 200이 아닌데요? 잘 보면 정말 200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면 200 아니고 207, 208, 209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트랜지스터 회로는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타 값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데이터 시트에도 75 이상만 보장하기 때문에 몰라요. 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200이 됐든 205가 됐든 현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우리 지금 한 것처럼 스파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얘가 레퍼런스니까. 그래서 베타 값은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VC 값 보면, VC 값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요 값도 로그 스케일로 한번 볼게요. 로그 스케일로 보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RB1 값이 너무 적을 때는 세츄레이션 모드니까 VCE 값이 거의 0에 가깝다가 RB1 저항이 너무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5V 가까이 가죠. 이렇게 5V 가까이 가면 회로가 내가 5V 걸었는데 전압이 다 여기 걸렸으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저항의 전류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V 꼴 IR이니까 저항이 있는데 전류가 거의 안 흘러서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컷오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B1만 조정하더라도 조정하더라도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이제 많은 세츄레이션 모드일 수도 있고 컬렉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거의 없는 컷오프 모드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중간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중간이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액티브 모드입니다. 액티브 모드. 액티브 모드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2.5V에 가까운 33k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컬렉터의 전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컬렉터의 전류도. 자, 컬렉터의 전류를 보는데 컬렉터의 전류는 RB1 값이 적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흘렀다가 RB1 값이 올라가면 점점 떨어져서 거의 0에 가깝게. 그래서 컬렉터 전류가 0인 거를 뭐라고 불러요? 컷오프 모드라 부르고 VC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세츄레이션 모드라 부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모드는 액티브 모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서 VBE 값도 한번 볼까요? 자, VBE 값을 보면 얘는 다이오드의 볼티지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변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변동성이 없고 RB1 저항이 너무 커지면 VBE가 이제 커지긴 하는데 그때 전류는 뭐 거의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통해서 이 C 증폭기가 지금 이제 증폭을 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액티브 모드에 들어갔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RB1만 변동시켰는데 RB2, RE 이런 거를 변동을 시킴으로 해서 트랜지스터 모드를 세츄레이션, 액티브, 컷오프로 변경을 자유자재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